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해놨고요. 네, 그리고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추석 연휴잖아요. 잘 쉬고 계신지, 고향에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얘기인데 엄마가 아파요. 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딸한테 그랬는데 딸이 엄마가 대출해서 스스로 병원비를 마련하세요. 셀프 부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가 서운했겠죠. 아, 그럼요. 네. 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연휴 온 가족 모여 앉았으면 옛날 이야기 또 나누셔야죠. 오늘은 추억의 놀이문화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엄마가 누구야 저녁 먹어라 하고 부를 때까지 뛰어놀았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허재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허재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주말 사이 도로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음주 차량이요, 신호등을 들이받는가 하면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화물차가요, 빌라 옥상에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어제 새벽 3시 15분쯤 벌어진 사고인데요. 전북 정읍시에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 A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신호등이 쓰러집니다. 좀 끔찍한 사고를 냈는데 A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면허 취소 수준으로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가 들이받은 신호등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까지 덮치면서 2차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택시 승객 포함해서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니 그나마 큰 부상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네. 근데 부산에서도 또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 사고도 아찔합니다. 이게 토요일이었죠. 지난 14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무려 1톤 트럭이 빌라 옥상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럭이요, 인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에 안전 펜스를 뚫고 그대로 옆에 있던 약간 저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 빌라 옥상이 연결이 되니까 그 위로 옥상까지 추락을 한 건데요.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빌라에 있던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럭을 운전한 50대 남성 B씨가요,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특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음복한다고 아침, 점심 이때도 술을 한잔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절대로 핸들 잡으면 안 되죠. 명절에, 추석 명절에 음주운전으로 사고 당하고 내가 사고 내고 사람 다치게 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인 20대 BJ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요,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정도를 후원해온 것으로 드러나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후원해온 BJ를 살해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가해자 김 씨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를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그만하라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하다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범행 후에도 김 씨는 피해자의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이 증거 인멸로 보이는 끔찍한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버리는 그런 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장은 뭐예요?
이 사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이고 이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람이 과거에도 한 번 살인한 전력이 있는 살인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단 도망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서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하면서 징역 3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도피를 도운 사람도 있었는데요.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전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정말 엄한 처벌 받아야 되겠네. 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명절 상여금, 이른바 떡값 기대하는 직장인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얼마나 받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런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요.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3,000원을 줬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명절 선물이라는 게 직장인들에게는 일종의 보상과도 같은 건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백화점 상품권 3,000원, 이거 3만 원 아니고요? 저도 잘못 봤나 했어요. 그런데 진짜 3,000원이 맞았다고 합니다. 글쓴이가요, 자신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명절 선물로 받은 바로 저 화면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1,000원권 3장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다른 직원들도 똑같은 선물 받았다는데 명절 끝나고 퇴사할 거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분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이요. 참기름 작은 병과 캐내든 햄이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는 바로 저 사진 공개를 하면서 회사에서 사다리 타기를 해서 선물 세트를 나눠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나마 저 사진을 공개한 사람은 꼴찌는 아니었는데 꼴찌한 사람은 탕비실 커피 믹스 남은 것을 명절 선물로 가져갔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틱 형태의 홍삼 세트 내용물을 직원 수만큼 이 세트를 분해서 소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주장도 나왔고요. 많은 직원들이 부실한 추석 선물을 준 직장에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다 어려운 가운데 그 추석 명절을 맞은 건 알겠는데 이런 선물은 안 주는 이만 못한 네. 뭐 역작용이죠. 반면에 공무원들은 명절 휴가비 받았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화제가 됐다고요? 명절 휴가비 받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 추석 6급 이하부터 9급까지 공무원들에게 약 112만 원의 추석 명절 휴가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급에서 5급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급제에 따라서 연봉에 이미 명절 휴가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이 느껴질 수 있는 1년에 이거 2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설, 추석, 명절 다른 것보다도 이 상여금 때문에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휴가비 놓고도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사실이 굉장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명절 떡값 얘기는 명절 때마다 나와요. 맞아요. 예전에 네. 저 프로그램 할 때 떡값이 얼마면 적절할까에 대한 걸 한번 했었는데 떡 중에 두텁떡이라는 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때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선물은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주는 게 진짜 선물인 네. 거죠.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부동산 복비 다들 아시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우리 흔히 복비 이렇게 부르는데요. 법적으로는 이 중개 요율이라고 해서 최소치와 최대치 범위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사실은 중개 당사자와 계약자가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비 다 최대치로 내셨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중개사들이 최대치 요율의 복비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파트 사고 팔 때는 뭐 중개 수수료만 해도 몇백
500만 원씩 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소비자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중개 요율이라는 것이 아파트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또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거래 가액 자체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액에 비례해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팔게 되면 중개업자는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이 소비자들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플랫폼들은 최근 몇 년 새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중개업자들은요,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크게 할인하는 중개업자가 왕따를 당하는 등 이 업계에 암묵적인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낮춘 부동산 업자가 왕따를 당한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이런 관행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담합행위나 다를 바가 네. 없거든요. 실제로 일각에서는요, 국내 중개 수수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처럼 매도인이 중개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매수인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 하는데도 덜 주저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국형 중개 수수료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러네. 우리는 사는 쪽, 파는 쪽 양쪽에서 양쪽에서 다 받는 맞죠. 거잖아요. 물론 부동산끼리 이쪽에 내놓은 걸 이쪽 부동산하고 해서 나눠 갖는다고 해도 부담이 크긴 크더라고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여름 정말 덥죠? 어제 낮에도 정말 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가을인가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을을 다들 뭐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뭐 독서뿐만 아니라 뭘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좋은 가을에 어떻게 앉아서 독서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디 좀 가고 싶고 나들이 하고 싶고 이렇죠. 오늘 그 팁을 좀 드릴게요. 가을 감성 제대로 느끼는 곳인데 자, 같이 가보시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성큼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 특별한 가을 나들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가을날 즐기면 더없이 좋을 특별한 전시에 여러분들을 초대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하세요. 가을 감성을 충전하러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이천의 한 도자기 미술관. 이곳에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2024 경기 도자 비엔날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투게더 몽테뉴의 고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본전 시인 주제전에서는 14개국 26명의 작가가 한 땀 한 땀 빚어낸 75점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함께 감상해 볼까요? 현대사회의 갈등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합할 수 있을지 도자 문화를 통해 탐구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의 그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도자기라는 매체가 향후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미래 사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주의 한 도자기 미술관. 이곳에서는 전 세계 70여 개국, 1,5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자 국제 공모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국제 공모전에서는 올해도 역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20여 개국 57개의 작품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말 가을 감성 충전 제대로 되는 기분인데요. 이번 국제공모전은 국가적인 경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도자의 형식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반려 테마전, 모두를 위한 공예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전시 기획을 통해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 2024 경기 도자 비엔날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도자기가 아니라 완전 현대도의 작품들이 너무 가득해서 예쁘고 체험할 거리도 많아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색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의미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거의 7년 만에 개최되는 비엔날레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주제전과 상설전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 행사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 가족 나들이로도 제격. 올 가을 도자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소식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장진택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뭐예요? 예, 오늘은 멋진 명언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어울리지 않게 왜 그래요? 사람은 네. 태어나서 2번 죽는다. 응? 네. 왜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왜 사람을 죽여 아침부터 왜 네, 그래? 이게 작가분이 네. 죽는 걸로 아니, 시작을 해놨는데. 좋아 죽고 배고파 죽고 배불러 죽고 많이 죽는데 네. 2번 죽는 건 뭐죠? 한 번은 육체적으로 죽을 때, 아, 그렇죠. 그렇지. 또 한 번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질 때. 네. 멋지다. 장 기자님 지어낸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쉽게도 이거는 문학평론가 김현 씨가 한 말인데요. 아무튼 이 잊혀진다라는 거는 참 무섭고 슬픈 일이기도 맞아. 한데 이 오늘은 그래서 자연과 문화유산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멸종 위기를 막는 기업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림 씨께서 그래요.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혹시 조선 후기 최고의 공예품으로 불리는 반화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 반화가 분재 모양의 공예품이에요. 근데 잎과 꽃을 보석으로 만든 지금 저거구나.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전 세계에 딱 한 점 남아있대요. 바로 프랑스의 한 박물관에 있는데 1888년 조선의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외교 선물로 보냈던 것이 현존하는 마지막 반화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작품이 무려 136년 전에 만들어진 그래요. 보석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딱 한 점 남아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네. 저기 프랑스에 있는데 우리가 저걸 마음대로 가져올 수도 없는 맞아, 거고. 네, 선물한 맞습니다. 거니까. 네. 이 처음에는 이 반화를 빌려오는 방법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딱 봐도 좀 이렇게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진동이 조금만 와도 이렇게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로 이동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데 좀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김영희 장인께서 똑같은 복제품을 제작을 해서 국내에 특별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와. 네. 이번 왕실 유산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국의 뷰티 브랜드 A사와 국가유산청이 손을 잡았는데요. 복제품이 완성이 되면 덕수궁 관리소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각각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거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래요. 저도 방금 화면으로 사진만 봤잖아요. 네네. 실제로 한번 보고 싶죠? 네, 눈으로 보고 싶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곳도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자, 다음은요. 공원을 입양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공원을 입양한다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공원 입양제라는 건 공원이 더러워지거나 그리고 방치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직접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건데 최근 화학섬유 전문기업 H사가 서울 서초구의 설해공원을 입양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앞으로 기업이 예산 들여서 공원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설해공원이 앞으로 더 멋있게 변할 것 같습니다. 또 멸종 위기종 보호에 나선 기업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철강 기업인 또 다른 H사의 사례인데요. 네. H사는 이 충청남도 당진과 전라남도 순천에 이 사업장이 있잖아요. 네. 예, 요 사업장 인근에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는 등에 이 금빛 빗줄 그 2개의 줄이 있는 금개구리가 멸종 위기종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자 H사 임직원과 가족들이 금개구리 전용 사다리를 설치해서 금개구리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활약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 잘하고 이런 기업들은 A사, H사 말고 그냥 풀네임 그래, 하면 좋겠어. 편하게 그냥. 네. 그거 좀 고민해 보세요. 갑자기?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입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한 아내가 남편과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그 이유란 무엇인가?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아내의 반전. 남편, 연금 나눠줘! 입니다. 자, 이 사연 어떻게 된 건지 꽁트로 함께 만나보시죠. 40이 넘어서야 결혼한 저는 늦게 얻은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이와 제가 자신을 붙잡는 족쇄라도 되듯이 늘 가깝게 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술 냄새.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당신 빨리 일어나봐, 얼른. 아저씨 딴따블해요. 상암동 딴따블해요. 우리 집이야? 머리. 나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7차까지 달린 건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네? 머리 아파. 진짜 어이가 없다. 7차를 갔어? 아니, 당신 새벽에 인사불성대에서 들어왔어. 아니, 머리카락은 왜 찌개에 담그고 그러고 들어와? 제발 술 좀 깨봐. 내가 내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냐? 나도 술 좀 먹으면서 숨 좀 쉬면서 살자. 집구석에서 애만 보느라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비켜봐, 나 좀 나가야 돼. 아니, 너 어딜 나가 지금? 또? 어디 가겠어? 내가 이 아침에 해장술 먹으러 가지. 아, 진짜 안 되겠다. 당신 거기 잠깐 멈춰. 네? 어? 지금 그 문 열고 나가면 다시는 나하고 애하고 못 보는 줄 알아. 술이야, 애하고 나야. 선택해. 아니 이 아침부터 지금 남편을 끊을지 술을 끊을지 그 결정을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남편을 끊어야지. 남편 없이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살지. 나 간다. 다시는 찾지 마. 그렇게 철부지 아내는 자기 인생을 찾겠다며 집을 떠났고 무려 20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녀는 뜻밖에도 아들의 결혼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게 얼마만이야? 오늘은 술이 안 취했네. 당신도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오늘이 아들 결혼식이었어? 몰랐네. 그리고 나 간이 다 상했어. 간이 다 상했어. 이제 술도 못 먹어. 아니, 아들 보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여기 왜 온 거야? 아니 당신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지.
당신 곧 연금 받는다며? 난 평생 술 먹느라 국민연금 못 넣었어. 그러니까 연금 나면 나랑 반띵하자. 참. 그 얘기 하러 온 거야 지금? 어? 싫어. 너한테 절대 못 준다. 아, 왜 못 줘? 나도 연금 갖고 싶단 말이야. 당신 돈 많잖아. 나도 좀 같이 받으면서 같이 살자. 응?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좀 살자 하면서 떠난 아내가 20년 만에 나도 좀 같이 살자 이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크는 동안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말이죠. 아내가 괘씸해서라도 연금을 나눠주기 싫은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진짜 철없다. 진짜 철없다. 나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에. 남편은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맞아. 가장 먼저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이 아내 저를 만났으면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그렇지. 겁니다. 제가. 일단 이 사연 잠깐 말씀드리면 나이 40에 자기보다 10살 어린 아내와 결혼했던 이 남편의 사연인데요. 결혼한 이후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합니다. 결혼과 육아는 내 성향과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갑갑해 하더니 드디어 결혼 3년 차에 가출을 하게 되고 연락을 끊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된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아내도 자식 보고 싶어서 돌아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지만 그로부터 19년이 지날 때까지도 아내는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자식 얼굴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키웠을까?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닌데 그때 그래도 남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네. 바로 뭐냐?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만큼은 이 아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듬해 아들이 결혼하는 날 놀랍게도 집을 나간 지 20년 만에 아내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 남편은 역시 아내가 이날만큼은 올 줄 알았다. 이렇게 감동했지만 아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연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곧 그 연금 받는다며 나도 그 연금 나눠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줘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아들 결혼식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래 남편한테 연금 나눠달라 이 얘기를 꺼내려고 온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아니죠. 네. 그럼. 근데 그 연금이 탐이 났으면 저는 다시 합치자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그게 이혼으로 아니라 가잖아요. 이혼을 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아내가 남편의 연금을 같이 자기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합치어서 뭐 같이 쓰면은 뭘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별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이제 지급을 나한테도 해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별거를 계속하게 되면은 남편 혼자만 그 돈을 받아갖고 쓰게 되니까 차라리 이혼을 통해서 내가 정당하게 수급권자로서 청구를 하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진짜 연금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 거라면 이건 더더욱 이렇게 이혼을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남편도 처음에는 괘씸한 마음에 거절할 생각이었다고 맞아. 하는데 이 사실을 듣는 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줘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평소 아들을 좀 많이 신뢰하면서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 좋은 대로 이혼을 결정을 했고 그로부터 3년 뒤 남편이 이 연금을 수급할 때가 되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산 시간보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었던 거예요. 그렇죠? 20년. 그렇죠. 요 부부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사는 그 기간을 우리가 부부기라고 부르는데 네. 이 부부의 그 일생을 시간 순으로 잠깐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부부가 딱 결혼을 해서 3년 만에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살았던 기간은 3년인 거죠. 그 이후에 20년간 별거를 하면서 연락조차 전혀 하지 않았고 네. 그렇게 결혼 23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는데 네. 그 협의 이혼 뒤 3년 이후에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당신하고 나하고 20년간 부부로 살았으니까 나한테도 연금 절반 정도 나눠달라라고 일명 분할 연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된 거죠. 20년간 얼굴 한 번도 안 비춰다가 연금을
이제 반반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반 나눠요? 그러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OX로 한번 알아볼게요. 연금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연금을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나눠줄 수 없지. 이거 다 당연히 없다. X인데 그런데 O 같아 느낌에. 저도 느낌은 오로 O 바꿀게요. 같아. 아니야, 그래도 법으로 따지면. 법이 상식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상식선. 물론 이게 법이 이게- 물론 상식선이 아닐 때도 많더라. 법이 이런 이 상식선이라고 정도 하니까. 오라면은 법을 예. 좀 바꿔야죠. 이거는 한번 상식선이라고 그냥 네, 믿어볼게요. 이거 X예요. 네. 네. 그럼 두 변호사님의 답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이건 그래도 법이 상식선이네. 그럼. 네,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네. 법은 상식과 공평과 정의에 늘 입각을 해서 판단을 늘 그렇다고요? 네, 늘 입각합니다. 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대부분. 네. 자, 이 사례에서 저희가 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봐야 돼요. 3년만 살고 20년 넘게 별거를 했다고 네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그 요건 중에 5년 이상 혼인 기간이 된다고 하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년의 혼인 기간은요. 실질적으로 같이 산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부부인 상태에서 뭐 20년, 30년이든 계속해서 살면서 실제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별거를 했다라고 하면 이 기간, 실질적인 혼인 기간 5년의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배우자와 이혼을 했을 것, 그다음에 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이자 연령에 도달했을 것 이런 요건들이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 대부분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얼마였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만약에요 공단에서 뭐 부부가 별거를 했는지 같이 살았는지 이거 다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의 청구에 따라서 뭐 연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투어서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 다 돌려내라, 토해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연금을 한 푼도 안 줘도 됩니까? 박해일 변호사님. 강성진 변호사님. 아유, 말이 끝나왔네. 네, 착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가출을 했고 약 15년간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청구를 한 거죠. 아내는 난 이거 나눠달라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법이 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부분이다. 이게 예전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는 법적으로는 여태까지 부부니까 분할을 청구해 달라라고 해서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이 유지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15년간 두 사람이 전혀 왕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금전 거래를 했다는 내역도 없었고 어떠한 왕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없었어.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거와 같다라고 해서 청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아까 그 사연에서 아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랬잖아요. 이혼해 주라고. 알고 그랬나? 변호사인가? 똑똑해요, 아들이. 예. 하여간 요즘에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런 그래요. 분쟁들이 있고 연금을 가지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골라본 사연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자, 평생 헌신해서 키운 딸 데리고 또 같이 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그 섭섭한 이야기가 이번 시간에 펼쳐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엄마, 서운해도 이해해 주세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엄마에게 셀프 부양하라고 말하는 딸입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혼자 떡볶이 장사하면서 악착같이 딸아이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자식도 다 키웠겠다. 이제 좀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병이란 녀석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떡 사세요. 떡이요. 떡볶이요. 사세요. 아유, 확실히. 아유, 엄마,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여기서 또 떡볶이를 팔고 있어? 엄마 수술 받아야 되잖아. 몸 안 챙길 거야? 화내지 말어. 내가 이거라도 팔아야 병원비에 보태지 않겠냐.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라던데 통장에 돈 1,000만 원도 없으니 아유. 엄마가 이렇게 평생 번 돈 나한테 다 썼으니까 그렇지.
엄마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엄마 수술비 다 마련할 테니까 아이고, 엄마 돈 걱정하지 마. 알았어? 아이고 장애나, 아이고 우리 딸, 엄마 닮아서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마음씨도 아주 박수림판이야. 아유, 그럼 엄마는 딸만 믿고 있을게. 고마워. 아유 우리 딸. 엄마 생각이 극진한 딸을 보니 그래도 평생 뼈 빠지게 고생시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데 병원비를 구해오겠다던 딸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갑자기 말을 획 바꾸는 겁니다. 엄마. 그 나랑 지금 당장 은행에 가자. 은행. 은행에 왜? 아, 내가 알아봤는데 그 자식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엄마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네.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 병원비 있잖아. 그 그냥 셀프 그 스스로 그 엄마가 내는 거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지금 아니 나더러 지금 빚내서 셀프 부양하라는 거니? 그렇지. 너 셀프 서비스는 들어봤어도 셀프 부양 엄마한테 그걸 진짜 할 소리니? 아휴, 아니 돈이 부담되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뭔 세금 핑계를 대고 그래? 아니야. 나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 엄마 내가 알아보고 온 거라니까. 아이고 됐어. 엄마 너 키울 때 돈 10원도 안 아까웠는데 너는 엄마 병원비 되니까 그렇게 아깝냐? 아이고 그깟 돈 내가 번다 벌어. 내가 벌어. 떡 사세요. 떡볶이요. 엄마 나 진짜인데.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는데 병원비 정도는 자식이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더러 셀프비 병원비를 부담하라니 참 서럽더라고요. 세금 부담 줄이려면 제가 빚을 내는 게 좋다는 딸의 말이 과연 진짜입니까? 예, 이 사연만 이거 들어서는 어머니가 이제 헷갈리네. 섭섭해하는 마음도 이해가 그럼요. 되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네, 구체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30년간 자영업을 해서 홀로 딸을 키워온 60대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딸의 결혼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서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주었던 이 어머니에겐 딱 재산 하나, 이제 10억 정도짜리 아파트 한 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파트가 있어도 우리가 당장 현금이 손에 없으면 참 노후 생활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 어머니의 수술비하고 생활비 약 8천만 원이 필요했다 그래요. 결국 딸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라고 어렵게 이 어머니가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 딸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게 참 이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참 그 손 벌리는 거 어렵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은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딸도 갑자기 8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목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엄마 병원비를 보태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호언장담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나 며칠 뒤에 이 딸이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알아보니까 대출을 받는 것보다 엄마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3억만 대출 받아서 병원비랑 생활비를 쓰세요. 라고 말을 바꾸게 된 겁니다. 빚을 내서 병원비를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말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돈 아까우면 말을 하지 말지 그랬냐. 이렇게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자식의 합리가 어머니에게는 서운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엄마가 평생을 딸에게 헌신해온 분이잖아요. 네, 떡 그렇죠. 사세요 하면서. 근데 딸 말이 더더욱 정말 가슴을 후벼 팠겠네. 맞아, 정말 맞아. 속상하셨겠네.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그렇죠. 사실관계 좀 따져봐야죠. 딸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어머니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공제라는 걸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상속재산 우리가 커질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속재산, 그러니까 상속세를 매기는 기초 상속재산을 계산을 할 때는 전체 내가 가진 플러스 재산, 적극 재산에서 빚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상속세 재산이라고 보고 과세 표준을 잡아서 세금을 매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플러스 재산, 아파트 있는데 빚을 빼고 나면은 빠진 만큼 그 재산
예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줄인다는 그런 원리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자, 빚을 받지 않는 경우에 상속세부터 계산을 해볼 텐데 빚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10억이잖아요. 그럼 장례 비용 1,000만 원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9억 9천만 원이 남게 되죠. 네. 여기서 이 자녀 공제가 아직까지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은 9억 9천만 원에서 5억 원을 빼게 되면 과세 표준이 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은 상속세율 20%가 적용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뭐 각종 공제, 뭐 누진 공제라든가 신고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 공제하고 3% 또 공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빚을 내지 않았을 때,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지 않았을 때 내야 되는 상속세는요, 8,5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상속하면 8,536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상속세가 어떻게 좀 뭐 어머니가 달라지나요? 아파트를 네. 대출 받으면 대출 정보로 받으면. 대출 받으면 네, 어머니가 이제 10억 아파트에 3억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계산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재산 총액 똑같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10억 원이죠. 그리고 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이제 3억 원 대출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3억 원 있고 그리고 장례 비용 1,000만 원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공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채무 공제가 없는 경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채무가 상속세 과세액에서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상속 공제죠.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일괄 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하면은 과세표준, 즉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죠.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 20% 적용하고 누진공제와 신고세액공제 3%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가 2,716만 원으로 확 와, 확 줄어듭니다. 줄었다. 네.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상속세가 약 6천만 원 정도 더 적게 나오는 거고. 네.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정말 이거 옳은 선택인데 이러실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1억 대출 더해가지고 4억을 하면 더 줄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또 있구나. 근데 자녀가 이렇게 제안을 해도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들 중에는 내 사전에는 뭐 대출은 없다, 빚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딱 그러신 분이에요. 빚 내는 거 굉장히 그게 다 갚아야 되는 건데 맞아. 남한테 줘야 될 돈 많으면 부담스럽다면서 아.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또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인데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면 좀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명의로 대출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 서운해하실 수 맞아요. 있어요. 아까 우리 예인 MC처럼 다정하게 엄마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어머니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노후에 진짜 현금 자산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 상속세 같은 거 생각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집을 그런데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 뭘 좀 주의해야 될지 그것도 알아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은 그 부모님이 고령이셔가지고 내가 고령인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게 상환 기간 같은 게 내가 만약에 진짜 올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나올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 아까 우리 사연에서도 이 어머님이 똑이랑 떡볶이를 파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병마와 싸우고 계시지만 네. 또 병에서 나으셔가지고 다시 떡과 떡볶이를 어.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럼 소득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뭐 카드를 사용하셨거나 네. 아니면 건강보험료 지급 내역 같은 거를 보고서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한도로
대출이 나올지에 대해서 금융사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난 고령이니까 무조건 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주의하실 점이 있는 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원비 목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유 우리 딸 네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 병원비 네가 알아서 다 내 하고는 그 현금을 그대로 딸의 계좌로 이체를 해줬다. 이러면 나중에는 이게 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맞아요. 간주가 돼서 네. 오히려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실제로 병원비에 쓰고 뭐 생활비에 쓰고 어머니를 위해서 썼다는 거를 좀 증빙을 남겨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대출받아서 신용카드로 병원비 결제하시고요. 그 카드 대금을 갚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거래가 다 남잖아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가 사용 내역 같은 것들 꼼꼼하게 또 챙겨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셔서 이제 나중을 이제 생각해야 되면 자식하고 부모 간의 거래 내역을요 이렇게 수첩 하나 만들어서 꼼꼼히 기재하시고 통장 근거 만들어 놔야 돼요. 네. 네.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옛날 동네마다 다 이렇게 놀았지?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놀이입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그 시절 그때 추억의 놀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는 정말 오랜만에 친척들, 온 가족 모이게 될 텐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다 뭐 스마트폰, 맞아요. 네. 뭐 게임하고 게임하고. 이러느라고 사실 가족끼리 만나도 뭐 오랜만에 대화를 하거나 그럴 일이 잘 없다고도 합니다. 친척들 만나잖아요. 사촌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 한 4명, 5명 앉아 있잖아.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어. 그리고 우리 뭐 할까, 뭐 하면서 놀까 그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SNS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야, 가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유. 뭐 지금 사실 이런 시점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때 저희가 저희 노느라고 잠을 못 잔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재밌게 그래가지고 놀았지. 키가 안 컸네. 그렇긴 한데 진짜 옛날에 놀거리가 정말 무궁무진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놀아도 그 놀이 레파토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절. 그때 놀이를 특징을 퀴즈로 준비하셨다면서요. 자, 첫 번째 퀴즈는요. 네. 힌트만 보고 답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주시죠. 자, 그 시절 놀이는 이것이 안 들었다. 뭐가 안 들었다? 그 시절 놀이는 네모가 뭐가- 안 들었어요. 무엇이 안 들었다. 아, 돈이 안 들었다 이런 거 오, 아닙니까? 바로인데? 아, 전시가 맞아요? 예. 돈이에요? 그러네. 돈. 뭐야? 바로 맞춰버렸네. 과자가 안 안 들었겠어요? 들었네. 네. 자, 답이죠? 돈이 안 들었다. 진짜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렇네. 어릴 때 장난감 요즘에는 막 넘쳐나고 근데 예전에는 다 주변에 있는 걸 활용해서 놀이 도구로 삼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덕분에 비용이 거의 안 들었죠. 거의가 아니고 뭐 아예 안 들었어요. 아예 안 들었죠. 예. 네. 아니 뭐 다들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돈 안 들었던 놀이 뭐 대부분 다 그냥 몸뚱이 있고 그다음에 흙 있고 그다음에 돌 있고 막 아이, 그럼. 그러면 되는 맞아, 맞아. 거였거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사방치기. 아, 우리가 맞아요. 땅 따먹기라고도 하고 뭐 각개팔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름도 되게 다양한데 네. 그거야말로 흙바닥하고 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동네 애들 다 모여서 노는 건데 우리 놀이 방법 다들 기억하시죠? 잠깐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우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야, 이거야. 예, 맨 하늘 땅까지 가야 됩니다. 사방치기. 1번에서 8번까지 다리- 바닥에다가 띄고. 숫자 쫙 적어 놓고 하늘에 그 둥그렇게 칸 만들어 놓고요. 하늘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번호 순대로 칸에 돌을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발 혹은 두 발로 짚어서 그 돌을 잡아서 그 다음 단계로 던지는 거. 다시 되돌이 돌아오는 거 알고 맞아. 계시죠?
아시죠? 아우 그냥 갑자기 다리가 하고 움직이죠. 싶다면 다리가 가만히 안 있어 지금. 이게 막 움직여요 지금. 어우 저 날랐네. 그러니까 이 게임은 땅에 줄 긋는 것부터 굉장히 잘해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좁게 그리면 발 디디기가 힘들어. 너무 넓게 그리면 이게 다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치잖아요. 그 중간에 적정한 크기를 잘 각도 잘 맞춰가지고 그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 그리고 생각난다. 뭐, 그리고 또 이거 하다가 또 금 하나라도 밟으면 아웃이야. 난리 나요. 뭐, 밟았다 막 이러잖아. 근데 뭐 야, 진퉁이 밟았다, 뭐, 진퉁이 밟았다. 아니, 그러니까 뭐 막 이러잖아. 나는 뭐 신발이 커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막 핑계 대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맞아. 요즘에 이거 하면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VR 판독, 그렇지. 비디오 판독 뭐 이런 거 비디오 판독이요? 이러지 않을까? 근데 저런 거 하고 오징어하고 이런 거 하다가 꼭 싸웠어. 공을 밟았네, 안 밟았네, 맞아. 이거 내 땅이네, 네 땅이네 하면서. 그리고 또 있죠. 흙하고 돌만 있으면 됐던 거 비석치기. 비석치기 해보셨죠? 아 그럼 예. 당연히. 예, 이거 너무 재밌었지. 돌 쫙 세워놓고 머리 이고 가서 이렇게 돌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네. 맞추기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비석치기는 선 두 개 이렇게 딱 그려놓고 네. 저쪽에 도착점에 돌 세워놓고 여기서 맞히는 거. 던지는 거예요. 아, 그런 거 근데 망까기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렸는데 저게 쓰러뜨리고 난 다음 그렇지 배사장이 있어. 배로 이렇게 가서 가슴. 떨어뜨리고. 발 등에다가 올려가지고 가서 하는 것도 발등도 있고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비행기라고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겨드랑이, 놓고 맞아요. 가서 하는 어깨에도 것도 올리고. 있었고 예. 머리 위에 올리고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까 망까기 말까기 그게 네. 노래 있잖아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그 노래 네. 있었잖아. 아, 이게 망까기 말까? 원래 이름은 망까기, 비석치기인데 말까기. 망까기라고 그랬죠. 망까기라 그랬죠. 비석치기였구나. 네. 몰랐어요.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룰이 달라요. 네. 이 룰이라는 그렇죠. 게. 그래서 제가 성장했던 때는 일단은 우리가 다 이렇게 납작한 돌부터 딱 찾은 다음에 금 그어놓고 거기에 돌 세워놓고 맞아. 그다음에 뭐 발등에 올렸다가 뭐 허벅지 올렸다 배에 올렸다 가슴 올렸다 겨드랑이 어깨 뭐 머리 이렇게 갔잖아요. 어떤 데는 딱 가서 보면 먼저 비석을 던져 놓고 깽깽이 한 발로 해서 탁탁탁 세 번에 뛰어가서 그 돌을 밟고 거기서 돌을 빼서 그다음에 이렇게 선에 이렇게 던지는 아우, 이런 방식으로도 했더라고요. 순서가 다 달랐어, 지역마다. 애들이 뭐 이거 제가 보니까 다들 서로 지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씩. 법이야 했잖아. 그죠? 그치? 이게 룰인 거죠. 네. 국룰. 예. 그리고 나뭇가지만 딱 꺾어가지고 나뭇가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었는데 바로 자치기. 자치기. 자칭 예. 좀 더 전세대. 예. 쉽게 말하면 나뭇가지를 이용한 야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렇게. 예, 요즘은 뭐 공이랑 빠따로 이렇게 야구하는 게 아니라 배트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표준어사요. 빠따라죠. 배트. 깜짝 놀랐어요. 엉망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일본 다녀오셔가지고. 예. 나뭇가지를 딱 올려가지고 탁 치는 거를 네. 뭐 수비수가 잡고 요런 방식은 이제 야구랑 좀 비슷합니다. 맞아. 또 나무를 또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또 이렇게 좀 유리해지고 이런 것들이 야구랑 좀 비슷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놓고 탁 해서 띄운 다음에 얼마나 탁 다 치는 치는 거예요. 거야. 오. 이게 나뭇가지로 하는 야구였다.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있죠. 그 나뭇가지라고 보기에는 나무 판때기를 그 동네 실력 좋은 어른이 계세요. 맞아. 그러면 그거 있어. 싹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다듬고. 갈고 해서 칼 모양으로 만들어서 맞아. 그 나무칼 멋진 거 가지고 다니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칼 옆에서. 그 여기가 나무칼 딱 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때 검은색 마분지가 있었어. 있었죠. 그걸로 총 모양으로 딱 접어요. 그래서 허리춤에 딱 차고 그 칼 여기다 딱 하고 다니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러니까 장난감을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타고 다녔던 그렇지,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만들었지. 돈이 안 들었어요. 아, 돈 그렇죠. 안 이렇게 놀이를 하는 데 있어 비용이 안 들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그 시절 놀이 특징 두 번째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자, 다음 문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시죠. 옛날에는 삐리리 별로 좋아하던 놀이가 따로 있었다. 자, 힌트는 이런 놀이는 대표적으로 말뚝박기, 고무줄 놀이가 있었죠. 아하. 나이별로. 나이는 뭐 나이를 좀 친구별로. 나뉘어죠. 아, 저학년, 고학년. 어린 아이들도 동네별로.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으니까. 나이 동네별로도 말고 좀 나뉘는 아니야 거예요. 비슷해. 아니야 나이 아니에요. 나이 아니야. 아. 그래 모르겠어. 아 그래. 아이들이 뭐? 네.
딸내미가 하던 놀이가 따로 있고 고무줄. 아들내미들이 하던 놀이가 따로 있어. 그거를 남녀 성별. 딩동댕. 성별로. 옛날에는 남녀별로 좋아하던 놀이가 따로 있었다. 네. 그쵸, 맞아. 그러니까 기억나요. 신나서 네. 옛날에 좀 과격하긴 했지만 말뚝박기라는 게 있었어요. 아유. 재밌는. 그거는 남자애들이 주로 했고. 네. 어, 내가 주로 저도 했는데. 말뚝박기 저도 많이 했는데. 아니 가위바위보 해서 이렇게 쭉 하고. 우리 했었어.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남자 같은 용어로 여자들이 꼭 반에 있었어요. 저 여자야. 그 짜부 시키는 게 있었잖아. 그렇지. 가가지고 팍. 그래, 맞아. 좀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네. 말뚝박기 잘하려면 이게 조금 약간 좀 못 돼야 돼. 야. 찍어야 돼. 그래서 깔려 있는 친구들을 맞아. 확 찍어야 되고. 완전히. 맞아. 그래서 허리 나- 싸워요. 이거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지금 사진 네. 나오죠. 저게 뭉개지면 어. 우리 저 부산에서는 찌그리 빠그리 막 이러거든요. 우린 짜부라고 그러지. 저러다가 짜고. 그냥 다쳐도 그냥 막 약간 피 흘리고 그래도. 무릎 까지고 예, 거의. 그러고 아이고, 그냥 아, 여자들. 하는 거예요, 어, 그냥. 까져도 노는 너무 거죠, 재밌어. 그죠? 저기 재밌었는데. 서 있는 친구 제 앞부분에 머리 숙이고 있잖아. 그러면 허리 다 나가.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저거 하는 걸 부모들이 보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요. 우리 애가 위험하다고, 왜 이렇게 위험하다고. 됐냐고. 오. 말뚝박기 너무 재밌었어. 참 많이 했었고 네. 그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고무줄로. 고무줄 엄청나게 정말 많이 했죠. 했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고무줄로도. 이 재밌어. 고무줄은 끊어질 때까지 놀아요. 끊어질 그렇죠. 때까지. 근데 이제 진태기 같은 애들이 꼭 끊고 넘어가는 게 문제인데 예. 이게 고무줄 놀이 중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게 있었죠. 월남뽕이라고. 잘 모르시나? 저희 동네만 그렇게 불렀나요? 노름 아니에요, 이렇게, 월남뽕은? 이렇게 처음에 종아리 높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넘는 거. 점점 올라가죠. 뛰어넘어갔다가 허리에 갔다가 가슴에 갔다가 나중에 목 갔다가 여기서 팔 쫙 뻗어가지고 이 높이까지 해서 가는 맞아, 그러더라. 그거 있었잖아요. 머리 위가 가장 어려운 단계였어. 다리 긴 애들이 재질을 잘하지. 이렇게 넘어야 했어요. 아하. 그렇죠. 맞다. 손으로 짚고 다리 이렇게 올렸어. 제가 볼 때는 국민체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당시에 좀 잘 컸으면 올림픽 나갔습니다. 진짜. 고무줄 날았죠. 대단하죠. 근데 또 고무줄놀이는 재밌었던 게 꼭 노래를 불러서 그 리듬감. 맞아요. 그렇죠. 예술이 리듬감이 꼭 중요했어. 노래가 따라가야죠. 노래 박자에 맞춰서 줄을 밟고 뛰어넘어야 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참 특이하게 왜 군가가 그렇게 많았지? 군가 많았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반공기록 할 때. 이거 또 무찌르자 공산당.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노래를 부르는 너무 거야. 열심히 불렀어요. 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골목에서 놀면서 그런 노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예? 어른들이 그때 봤을 때는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거. 글쎄. 아니 그건 당연했죠 그때는. 그때 당시에. 네, 맞아, 그런 거 부르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군가도 있었는데 몇 가지 더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기찻길 그렇지. 옆 오박살이 아기 잘도 잔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마리천복 요것도 있었고요. 네. 개굴이 노래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아유 다 나오네. 그래. 제잘하고 막 얘네들이 하고 있으면 남자애들이 직구준 애들이 가가지고 고무줄 탁 끊어버리죠. 김태기가 끊었어요. 쫓아가고. 쫓아가서 잡아 멱살 잡고 와요. 그런 난리 여자애들 났었어요. 몇 살 잡고 가면 또 그거 다시 이어주고 그러고 그랬어요. 아, 이어주면 근데 그때 알았어. 다 이어놓고 자꾸 가라고.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그걸 그래. 하고 있어야 거기 가서 관심이 딱 있었어. 끊어. 어떻게 자기 한 번이라도 봐줄 줄 알고. 반응을 좀 보려면 그래.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맞아, 막 맞아. 웃으면서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따로 놀면서도 또 같이 놀고 싶고 막 네.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놀 때는 고무줄 안 끊어가던데. 별 관심이, 관심이 없는 거죠. 없었나 봐.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놀이들 네. 또 다른 특징은 뭐였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 문제는 바로 뭐냐? 옛날에는 동네마다 유명한 이것이 있었다. 자, 힌트 드립니다. 놀이가 낙치기, 구슬치기, 제개차기, 공기놀이 이런 놀이들이 유명한 이것이 있었다입니다. 동네마다 고수가 있어. 고수. 전설. 고수. 왜 전설. 딱지치기의 고수. 네. 그 걔네 집에 가면 구슬이 이만큼 있는 애들. 그래서 딱지가 또 이만큼씩. 고수를 아니, 좀 고수- 다른 말로 하자면 선수. 선수를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최고봉에 있는 왕이다. 왕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구수랑 맞아, 동네마다 다 딱지치기 왕, 있었어요. 왕이라고 네. 그랬어요. 왕. 자, 그때 당시 옛날에 동네마다 유명한 왕이 있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딱지, 구슬 이런 게 거의 전 재산 같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권력이죠, 권력. 그 달력 이렇게 좀 진짜.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다음에 우유팩 눌러가지고. 같은 거, 우유팩. 네, 우유팩 우유팩. 쫙 해가지고 그때 우유도 귀할 때니까 맞아, 맞아. 우유팩으로 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두툼하면 또 잘 넘어가요. 네, 납작하게 해야 돼. 네, 그잘 때 어. 이불 밑에다가 깔고. 해서 납작하게 해놓고 그래야 벽돌 된다고. 같은 거 눌러놓고 눌러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 네. 그래서 딱지는 그때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소리가 경쾌하게 딱 딱 나잖아. 소리 나면은 그래서 딱지야.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그걸로 그냥 한 몇십 장씩 막 따오고 막 이런 딱지 있잖아요. 잘하네, 그러다가 이제 되게 친구 잘해. 다 잃으면은 이렇게 몇 장씩 깨피준다 그러죠. 이렇게 좀 주고. 예. 물딱지도 그런- 있었어. 그 네. 물로 적셔놓고 맞아요. 말리면 그게 또 이렇게 좀 단단해지거든. 단단히 좀 네. 무거워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저 제기차기 할 때 들어갔던 그 엽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 집어넣으면 네. 그 사기야. 이러면 야, 니 넣었지? 그거 빼!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게 묘하게 넣어가지고. 네.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이 있어요. 약간 스냅으로. 그 빈 틈을 보이면 고기를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이게 발, 뭐 이게 발로 안 보이니까 걸어서. 네.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아니, 근데 진짜 딱지가 이만큼 많은 애나 이 구슬 이만큼 많은 애나 이런 애는 진짜 못 이겼어요. 많은 애들은 진짜. 맞아요. 못 근데 이겼어요. 그게 이제 어른으로 치면 딱지 많은 애나 구슬 많은 애가 돈 많은 애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많은 생각해보면 집. 딱지는 또 접으면 되는데 이름은 또 그렇게 서러워요. 너무 서글퍼. 근데 이제 딱지 막 우리 막 박스로 막 들고 나온 애들 있었죠. 이 구슬 같은 경우에는 이 양파망 있죠, 왜? 양파망에다 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온 애들 있었어요. 이런 애들 아유. 있었는데 근데 그거 인기 많았는데. 애들이 막 어깨만 아유. 쫙 펴지는 거죠. 그쵸. 뭐. 왜냐면 구슬은 또 사야 되거든요. 근데 유리구슬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정말 예뻤어요. 저도 그거 많이 모았었거든요. 여기에 대고 여기 눈 대고 에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뜨리면 쫙 가면서 다 하셨네. 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와, 있었어요. 추임새가 에르야 이러면서 우리하고 남자들이나 했었던 놀이인데. 저 그거. 구슬치기 잘했어요. 요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굴리기가 있고 깔빼기라고 해요. 깔빼기. 맞추는 게 예, 있어요. 깔빼기.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 알빼기라니요. 방송에서 깔빼기 해도 됩니까? 아까 빠따는 안 됐었는데. 아니 옛날 놀이니까 옛날 놀이 용어로 하자고요. 그런 용어가 있었어. 쇠구슬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쇠구슬을 모르겠는데. 쇠구슬은 잘 모르겠어요. 쇠구슬은 주로 유리구슬로 많이 했죠. 쇠구슬을 약간 예뻤죠. 갖고 나오면 반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로 하면 다 깨트렸기 때문에. 맞아. 아우, 정말. 그런 친구도 있었대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막 대화하는데 끊이지 않아요. 네.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 이제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행복한 아침에서 왕을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아. 왕을 뽑는 거죠. 간단하게 네. 제기차기 대결. 이재용 아나운서랑 장진택 기자는 제기차기 대결. 아, 그래서 이거 자기요? 네. 아 그러면 게임 전에 아유. 투표해요. 그러면 누가 이게 이길까? 몸이 100대 기억을 명산 할지 오른 모르겠네. 단단한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이재용 우리 MC가 이길 것인가? 물 좀 마시고. 아니면 씨름 선수 하려다가 제기차기 선수로 바꿨다는 우리 장진택 기자가 이길 것인가? 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투표를 해보시죠. 투표할까요? 이재용 아나운서 먼저 할까요? 자, 이재용 아나운서 저는 이길 것이다. 이재용 아나운서에게 한 표. 저도. 나는 왜 나는 그러세요? 장진택 왜, 기자. 뭐 옆자리. 어렸을 때 엄청나게 잘했었대. 그래요? 잘했었어요. 저한테 갑시다. 귀띔해줬어. 진짜? 아니 이건 갑시다. 대박. 네, 먼저 가요? 빨리 둘이 같이 하지 뭐. 다 네. 컸어요. 동시에 하는 거야, 동시에.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면 되지. 또 이- 빠져나갈 수 없잖아. 왜 그래? 왜 이 틈으로 나가려고 그래? 아유. 못 나갔어. 자, 그럼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 준비 그러니까 하다가 시작할게요. 하다가 잡는 거 있어요? 몸 안 풀어. 잡으면 없어요. 꽝. 잡는 거 없어요. 잡으면 꽝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잡은 꽝이에요. 처음 네. 꽝이에요? 자, 한 한번 번만 해볼게요. 연습해봐도 돼요? 네, 네. 연습을 한 번도 안 살짝만 해봐가지고. 해봐. 아,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그래, 되겠다. 연습. 이재용 아나운서 같이 걸기 같이. 잘했네. 자. 준비 감사합니다. 시작. 자, 과연 하나, 둘,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야! 야! 되게 잘하시는 아니, 건데요?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저는 도대체 뭘 한 거야? 밥 먹고 이것만 아니, 했대며. 저는 제가 10개는 넘을 것 같아요. 말 많은 사람들이 못 하더라고 보면. 아까 제가 못해서 그런데 하나, 둘, 셋, 오! 다섯.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물 뿜어. 이제와서 물 뿜어. 아이고. 물 마시다. 재밌네 이것도. 아니, 남자만 이럴 수 없잖아요. 재밌다. 이게. 오랜만에. 아, 재밌네요. 뭐 좀 뭐 공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했죠. 아유, 죄송합니다. 옛날에 공신 아니었습니까? 공신. 아유. 또 이게 아니, 저는 특별히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공기의 꽃은 네. 꺾기예요.
꺾기로? 아유, 제가 원래 여보세요. 원래 저는 하나 몸은 못 했는데. 꺾어도 공기는 꺾습니다. 아유. 한 번에 나 50개씩 하고 그랬어요. 저는 왼손으로 할게요. 오른손으로 하는 거 너무 식상해요. 아니, 근데 왼손잡이 서서 안 해도 돼요. 돼요? 서서 하는 거 서서 해도 치고. 돼요? 이게 안 여기서 하면 되지. 되지. 어려워요. 네. 자, 할까요? 꺾기 하는 거 갑니다. 꺾기. 오케이, 꺾기. 꺾기. 오케이. 아, 네 개. 아, 네 개 네 하고. 개. 네 개. 손이 부어가지고. 제가 먼저 네. 할까요? 네. 제가 해볼게요. 오, 네 개 올렸어요? 잡아. 오, 5개 하면 승자 되시는 거예요. 저 카메라 안 잡혔잖아. 아유, 카메라 안 이거 잡혔어. 뭐. 이제 시작하는 아유. 거야. 자, 이제 할게요. 카메라 안 잡혔어요. 자, 할게요. 네 개. 아니 이걸 네 개, 이렇게 네 이렇게 개. 하는 것도 있잖아. 팔자 네 개를 그거. 이렇게 팔자로 아, 하면은 맞아. 승자인데. 5개. 아, 5개. 잘. 다섯 개. 5개. 오. 아이, 아 이분들이 그래도 그러면- 소시적이 좀 해보셨네. 그럼 이거 잘해줘요, 옛날에. 2단으로 하는 것도 있어. 2단으로. 아리랑이라고 딱딱 하는 거 이게 있잖아. 두 개 딱 올려놓고서 팔자 꺾기 하는 게 있었어요. 팔자 꺾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되네. 이제 손이 진짜 올라가서 퇴행성 안 돼. 관절염 와서 그래. 아유 이제 안 되네. 아유 이제 안 돼. 옛날에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자 고정들 하시고요. 예. 이제 진동 안 하겠습니다. 진동. 재밌다 예. 이거.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그래. 가져가서 이거 명절에 아.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놀이 재밌네. 괜찮다니까 몸으로하는 놀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놀이 특징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뭐죠? 네. 자, 마지막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드릴게요. 네. 예. 그 시절에 놀 때는 네모도 같이 놀았다. 그 시절 놀이가? 힌트가 저기 밑에 깍두기라고 써 뭘 있잖아요. 같이 놀아? 깍두기. 깍두기도 같이 뭔가 놀아야 힌트가 돼요? 깍두기라고 정답은 깍두기네. 네. 약한 애들, 못하는 그게 애들, 힌트예요. 어린 애들. 정답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린애들과 어린 동생들. 저기네. 못하는 친구도. 잘 네. 못하는 잘 애들. 못해도. 그렇죠. 예, 정답은 네. 그 시절 놀이는 못해도 같이 놀았다. 그래, 맞아요. 그게 좋았어. 너무 진짜 좋았어, 못해도 그게. 옛날에 못하는 애들 꼭 있었고 보면 놀 때 동생 데려와서 노는 애들 꼭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뭐 엄마가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술래잡기 딱 이제 할 때 된다. 그러면 동생이 있다. 아니면 잘 못 뛰는 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는 누구? 깍두기. 그게 좋아. 깍두기도 얼마나 같이 좋아. 넣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얘는 깍두기잖아. 좀 깍두기야. 봐줘. 그래.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따돌림이 문화일걸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놀래더라고. 깍두기 못하는데 어떻게 껴서 해. 걔네는 완전히 승부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놀이 자체가 승부가 아니고 다 같이 즐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맞아요. 깍두기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도 깍두기가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 지금은 애들은? 이제 경쟁이어서 오히려 못하는 친구가 내 팀에 오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깍두기는 아예 그냥 이제 요즘에 우리 애가 한 두세 번 깍두기 했다? 그러면 그 엄마 바로 애 난리 대치동 나죠. 보내가지고 이거 연마해서 그 다음에 오죠. 아니 근데 왜 깍두기라고 그랬지? 뭐 알타리도 있고 순무도 있고 많은데 왜 깍두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김치가 아닌 아니, 무로 담근 김치라 그게 그냥 어중간하다. 어중간하다 이런 거. 근데 옛날에는 놀이마다 참 특유의 그 노래가 또 있었어요. 아, 고무줄 놀이에서 노래가 아니라 놀이에 노래가 빠지면 심심해. 재미없었어요. BGM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뭐 움직이면 이게 팡 죽이고 세계적인 이게 드라마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다 불렀던 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이렇게 손 올려서 하잖아. 맞아. 그거 다 아시네. 그렇죠. 12시면 이렇게 닫았죠. 그러니까 꼬리 물면서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맞아요. 거. 그리고 아이, 즐겁다. 쎄쎄쎄도 있었잖아요. 쎄쎄쎄. 그 둘이서 할 수 있는 거.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를. 아이고 즐겁다. 이거 그거 하던 시절이 생각나고 그때 한참 놀고 있으면 엄마가 재용아 밥 먹어라 그러면 네 엄마 그러고 갔다. 맞아요. 그쵸. 아이고 갑자기 또 우리 엄마 보고 싶네. 짠하다. 자 추석 명절입니다. 이런 놀이 아이들하고 같이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시나요? 추석에도 때늦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휴 내내 32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집니다. 올해 추석 풍경은 반소매 차림으로 달라졌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동쪽은 비가 오며 비교적 선선합니다.
네, 오늘 서울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전주는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례적인 늦더위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부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납니다. 밤이 되면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 6시 17분경입니다. 네, 폭염의 소나기까지 마치 여름 날씨 같습니다. 이른 시간에는 안개도 짙게 끼니까요. 비성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녘에 비가 제법 시원하게 내렸는데 네. 그 비가 이 무더위를 좀 싹 날려주는 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